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육장TV입니다. 김PD님, 저번 시간에는 그 형사합의의 3단계를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민사입니다. 민사. 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민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자, 좀 쉬워 보이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민사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끔 상세하게 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 합의죠. 자, 김PD님은 그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 민사적이라는 합의가. 민사가 법률적인 용어라서 네.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는데요. 네. 뭐 쉽게 말해서는 법원에서 재판하고 그 뭐 판사님이 금액을 판결하고 근데 이런 거에 그냥 그 개인 간의 문제가 민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그 부연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사상을 입히거나 또한 뭐 재물적인 그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적인 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으로도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우리가 민사적인 합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것은 합의 금액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는 결국은 돈이다. 형사는 결국은 처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민사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게 되면 말이죠. 그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보험회사는 아주 넉넉합니다. 네. 보험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놓은 보험금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돈 많은 회사입니다. 자, 그러나 완전히 무보험 차량이라거나 아니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자, 이런 문제들을 오늘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구독자분들은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PD님, 제가 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지 않고 보험회사가 민사적인 부분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그렇다면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무보험차와의 사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인데요. 보험을 아예 들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보험 차량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어떤 가해자는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도 보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개인용 오토바이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오토바이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네.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뭐 당연히 돈 내고 종합보험을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원래는 그렇죠. 저도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퀵 오토바이도 많으니까 종합보험을 좀 가입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합보험을 꺼리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요 근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퀵하시는 분들 수입이 엄청 늘어났다고들 합니다. 네. 예전과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뭐 수입도 늘었다면 안전장치인 종합보험도 이제는 가입을 많이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종합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강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김PD님, 아주 고급 오토바이 있죠? 그 할리 뭐 하는 오토바이 있죠? 네네. 예, 그거 있습니다. 그 좀 비싸고 아주 좋죠. 이렇게 크고 내정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많이 들어있다고들 합니다. 네.
저도 또 그렇게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요. 네. 문제는 아주 소형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부딪히는 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도 신고하는 것을 여러 차례 권유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는 합의 3단계를 설명할 건데요. 보험사와 적당히 하는 합의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어요. 네. 이런 합의를 제가 3단계 중에 1단계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수용하게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대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고의 크기가 크지 않고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죠. 이때는 제 영상 두루두루 보시고 공부해서 대응하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를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3단계 중 2단계를 활용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2단계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합의를 제가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좀 크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전에도 한두 번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보험회사에게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직원도 대부분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손해사정사지요. 자, 그러면 같은 손해사정사끼리의 협상이 쉽게 되겠나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동요가 15mm 이상 있는 환자의 손해사정 금액이 1억 원으로 사정되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냥 그 사정 금액을 주겠어요? 안 주지요. 네. 보험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못 주겠다. 우리 보험회사에서 자문 등을 받은 결과로는 피해 금액을 5천만 원 정도밖에는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내가 의뢰한 나를 위해 일을 해줄 것으로 믿었던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이해시켜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맡겼던 손해사정사가 내 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손해사정사는 이쯤 되면 보험회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합의 형태가 3단계 중 2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3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처리를 도와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음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해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건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좀 심플하지 않아요. 즉, 프레시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2단계에서 손해사정사가 인대 파열로 인해서 1억 원을 요청을 보험사에 했는데 보험사는 5천만 원만 주겠다 하고 손을 띄었다면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죠. 손해사정사는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겁을 먹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달라고 보험회사에 읍소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 많이 처리를 했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인 것입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혹시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고 좀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김 편님? 네. 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카드인 것이죠. 위에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5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죠.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부상인 경우에는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사정사는 사정 금액을 산출할 때 장애 기간을 말이죠.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라이프니츠를 적용을 합니다. 또 유자료를 법정 유자료가 아닌 지급 기준의 유자료를 적용했으니 금액이 당연히 좀 적어지겠죠. 네. 변호사나 법인은 법률적인 유자료와 장애 기간을 호프만 계수로 계산을 하니까 1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말이죠. 소송을 받을 각오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잘 협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1억 가까이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민사합의의 3단계를 잘 설명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부상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큰 부상이라고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느 단계를 선택해야 할지 잘 선택을 하셔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